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은 아주 특별한 움직임은 없죠. 특별하게 주도주가 있다거나, 특별하게 금리 정책 또는 이제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이런 게 큰 변화가 있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런 변화는 있죠.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올라갈 때가 있고, 다우가 올라갈 때가 있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 1분기에는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이 좀 컸고, 나스닥에 비해서. 지난 6월 달에는 나스닥이 올라가고 다우존스 지수는 좀, 횡보하거나 좀 하락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우존스 지수는 아무래도 좀 컨택트, 경제가 정상화되면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할 기업들이 좀 많고, 나스닥은 언택트 기업들이 주가의 그 시가총액 비중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아직 바이러스로부터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하면서 나스닥이 좀 상승하고 그럴 때 다우존스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게 6월 달에 나타났던 전형적인 패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이제 처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게 뭔지도 잘 몰랐고,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컨택트보다는 언택트 쪽으로, 나스닥이 일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작년 가을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추세적으로, 나스닥이, 흔히 이제 성장주, 가치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장주가 일방적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그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게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하는 걸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봤죠. 그러니까 락다운을 좀 강화시키면 바이러스 확산세가 확실히 줄어들고 이게 이제 경제활동 그리고 사람들 활동이 좀 많아지면 좀 많이 번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 가치주 사이 또는 나스닥 다우 지수 사이 또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대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그라인드 하이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식으로 아주 완만하게 그냥 좀 올라갔다 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던 게, 정부 정책이 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정부는 재정을 계속 풀어서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올려서 성장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쪽은 성장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이쪽은 성장을 막으려고 하고 이 서로 엇박자 아니냐. 경제가 좀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둘 다 이렇게 좀 확장적인 정책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 같은 경우에도 재정과 통화정책의 엇박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 엇박자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흔히 정책조합, 팔러시 믹스라고 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똑같이 갈 때도 있고 서로 간에 반대로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다 다르다라는 건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재정은 부양정책을 쓰고 통화정책은 좀 긴축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지금 현재는 글로벌 경제정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조화로운 정책, 이게 조화로운 정책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1930년 대공황이 있기 전에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주요 국가들이 정부가 나서서 재정 지출을 한다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본주의 초기에 정부는 다 작은 정부였고 정부가 복지 정책을 쓴다 이런 건 없었죠. 근데 대공황 이후 그리고 사회주의와 체제 경쟁을 하면서 자본주의에서도 미국에서도 재정 지출을 확 늘렸죠. 보시면 GDP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재정 지출이 증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면 2차 대전 이후에도 계속 대공황을 지났습니다만 계속 사회주의 체제와의 경쟁을 하면서 이 재정 지출 비중이 정부 GDP에서 재정 지출 비중이 계속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도 많이 걷고요. 정부가 지출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써왔죠.
근데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부터 더 이상 지출이 더 이상 증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GDP 대비해서 미국의 정부 지출이 GDP의 한 20% 정도로 일정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80년대 중후반부터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근데 뭐 가장 최근에는 팬데믹 때문에 정부 지출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GDP 대비 30% 이상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게 계속 될 건 아니고 조만간에 낮아질 건데요. 지금 바이든 정부는 그게 다시 옛날처럼 20%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25%를 향후 10년 동안 유지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이게 의회에서 다 통과된 건 아닙니다만 현재 바이든 정부의 이제 정책을 보게 되면 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 거는 줄이지만 예전에 비해서 GDP 대비 한 5%포인트 정도는 계속 지출을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GDP가 한 20조 달러가 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DP 대비해서 5%면 1조 달러 좀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뭐 천억 원? 1조 달러니까 1000조 원. 우리나라 GDP가 2000조니까 우리나라 GDP는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식의 지출 증가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그만큼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출의 증가입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정은 그냥 확장적인 정책을 계속 하는 것이죠. 확장적인 정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연준은 지금 뭐 단기금리도 지난달에 조금 올렸고, 뭐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도 하겠다고 합니다. 요즘 국제적으로도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테이퍼링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부터 하게 될 것 같다. 금리 인상은 2022년 말이나 2023년 정도부터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대체적인데, 지출을 그렇게 늘리면서, 재정 지출은 그렇게 늘리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하면서 왜 금리 인상은 자꾸만 앞당기겠다고 하고 그러느냐라는 건데, 여기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주목받는 논문을 하나를 봤습니다. 저도 이 논문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명쾌하게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뭐냐면 재정정책을 계속 확장적으로만 쓰면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계속 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풀린 돈은 결국 인플레이션 온다 라는 거죠. 통화정책으로 돈을 풀었다라고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잘 안 와요. 이건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으로 돈을 풀었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돈을 준 거 아니잖아요. 빌려간 거잖아요. 사람들이 빌려간 건데 누가 많이 빌려가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빌려갔어요. 뭐 하겠습니까? 자산 사는 거죠.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 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자산의 가격이 아니고 뭐 양파, 계란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일반적인 소비 품목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물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거, 요거는 자산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통화정책을 쓰면 돈을 많이 풀긴 하지만 이 돈은 이미 세 끼, 네 끼 충분히 먹을 만큼 먹고 해외여행 할 만큼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빌려갑니다. 이 때문에 자산 가격을 주로 끌어올리지 양파, 계란 값을 올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화정책으로 돈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 올 거다. 저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정정책으로 돈을 풀면 이 돈이 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소득층한테로 주로 가게 되죠. 부자들이 그 돈을 재정 지출의 혜택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이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정책으로 푼 돈은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양파, 배추, 계란 값을 올리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재정 지출을 지금 막 대폭 증가시키겠다고 하니 그것도 팬데믹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러는 거면 별 영향이 없겠죠. 지나가면 또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미국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향후 10년 동안 대폭 그 전에 비해서 지출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인플레이션이 오겠다. 시간 지남에 따라서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지금 빨리 뭘 하자.
물건값 올라갈 테니까 지금 빨리 뭘 만들고 공장을 짓고 해서 빨리빨리 해서 나중에 물건값 올라가면 혜택을 받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올 거다라는 기대 심리를 갖게 되고,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올 거라는 기대 심리를 갖고, 그럼 사람들이 경제 활동이 크게 증가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이 많이 거쳐요. 세금 많이 거칩니다. 정부는 그러면 더 재정 지출을 늘립니다. 굉장히 좋죠. 사람들한테 물가 올라간다는 기대 심리를 심어줬더니 경제가 막 돌아가고, 정부는 처음에 돈 많이 썼어요. 재정 지출한다고 돈 많이 썼는데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정말 훌륭한 선순환이겠네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1970년도 겪어봤습니다만, 이러다가 결국은 거대한 인플레이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1970년대 우리가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의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재정정책을 쓰는 게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근데 재정정책을 쓰면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갖는 건 어느 정도까지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힘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을 넘어섰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큰 인플레이션 올 수 있는 것까지 가면, 아니 냅두자, 그러면 경제가 계속 좋아질 거 아니냐, 나중에 이러고 라고 방치할 게 아니고, 통화정책으로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꺾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인플레이션 우려 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지, 재정정책 써서 경제 좋아지고 있다고 그걸 이제 박수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으로 모두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정은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하는데, 통화정책은 이 성장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재정정책하고 좀 달리 통화정책이 긴축적이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꺾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쫙 올라가다가 6월 FMC 이후로 그 기대 심리가 쭉 떨어지는 걸 봤는데, 이런 시기에는, 재정을 계속 쓰는 이런 시기에는 통화정책을 좀 긴축해서 사람들이 너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커지고, 그것 때문에 마구 이제 경제활동을 마구 늘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인플레이션 오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좀 둔화시키기 위해서 통화정책은 좀 긴축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재정정책이 늘 이제 확장적이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근데 또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가져가더라도 작년처럼, 아이고 이거 그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앞날이 정말 암담하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재정을 많이 쓴다고 해서 이게 물건값이 올라간다고 생각 안 하죠. 그래도 그나마 재정이라도 쓰니까 그나마 경제가 유지는 되겠네. 이 정도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안 생길 때는, 통화정책이 우리 금리 올릴 거예요, 재정 쓰니까, 재정을 확장하니까 우리 통화정책은 긴축합시다, 이러는 거 아니고, 이럴 때는 통화정책도 같이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돈을 더 많이 풀고 이런 정책을 써야 될 때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는 게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해요. 분명히 물건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고도 쌓으려고 합니다. 갖고 있으면 돈 되겠네. 요즘 이제 원자재에서 그런 현상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재고를 자꾸 기업들이 쌓으니까 물건이 모자라요. 기업들이 어디 가서 물건을 좀 구하려니까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산이 막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가 더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재고를 쌓는 움직임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생산이 증가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으로까지 넘어가는 걸 막으려 그러면 너무 심하게 그런 생각하는 것은 좀 막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정책이 이만큼 확장을 하면 통화정책은 이만큼 요 위에 요만큼을 깎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지금 긴축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만 꺾어 놓는 그런 통화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경제부총리와 중앙은행, 한국은행 총재께서 두 분이 회동을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상호 보완적이다. 지금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가져가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경제부총리께서도 한국은행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것 같아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지금 0.5%죠. 이게 아마 시장에서 지금 예상치는 불과 한 2주 전, 2주 전만 하더라도 연말까지 한 번 정도 금리 인상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7월, 8월에 한 번 올릴 것 같다. 그리고 연말까지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 이 정도로 연내 2번 이상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집값을 포함한 이 집값의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리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준금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뭐 계란값, 양파값과 관련된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잡을 겸 그리고 집값의 기대 심리도 잡을 겸 금리 인상을 한두 차례 정도는 할 가능성은 지금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대 심리가 좀 꺾이고 나면 거기서부터는 금리 인상을 스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금리 인상 한번 시작하게 되면 계속 금리 올린다. 경기 꺾일 때까지 계속 금리 올린다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가격 올라가니까 무조건 사놓고 봅시다라고 하는 게 좀 완화가 되면 집값도 그렇고 재고도 그렇고 그렇게 좀 완화가 되면 뭐 재정은 계속 확장할 거고요. 통화정책은 그냥 우리 긴축 아닙니다. 금리 한두 번 올렸으니까 이제 그대로 갈게요. 이렇게 중립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이제 조화로운 정책 조합, 팔러시 믹스라고 보면 되겠죠. 미국의 경우에도 옐런 재무장관이 얼마 전에 지난 4월 달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정정책을 통해서 미국 경제의 성장은 확신한다. 계속 성장할 것 같다. 근데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조금 더 높은 금리가 아주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안 했고요. 아주 조금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경기 과열을 막고 경제가 계속 성장하도록 하는데 가장 확실한 처방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제 뭐 미국 재무부도 그렇고 미국 연준도 그런 방향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재정을 통해서 계속 경제는 성장시킨다. 근데 이게 너무 과열이 돼서 자산 가격에 버블이 온다거나 또는 소비자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진다거나 이러는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다소 올라가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팔러시 믹스 정책 조합이 재정과 통화정책의 상호 보완적인 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결코 엇박자가 아니고 경제를 장기간 과열되지 않고 성장시키는 데는 핵심적인 요인인 것 같고 이걸 흔히 이제 이렇게 해서 경제가 과열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상황을 골디락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골디락스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